네, 이 부분은 이제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다양한 프레임워크, 분석 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준비된 어드밴스드 파트입니다. 사실 이 강의에서는 주로 이제 잠재적 결과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인과 추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잠재적 결과 분석 틀은 대부분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석 틀이고 또 많은 연구자들이 인과 추론을 위해서 굉장히 선호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러한 잠재적 결과 분석 틀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여러 이제 연구 사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인과 추론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선택 편향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인과 추론이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선택 편향에 대해서 비교 가능한지, 즉 세트리스 파리부스라는 조건이 만족하는지와 같이 좀 더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평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젠 이런 선택 편향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는 그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전략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비교 가능한 통제 집단을 구성을 하는 무작위 통제 실험이라든지 실제 실험은 아니지만 실험과 유사한 준실험, 쿼자이 익스페리먼트 같은 그런 전략이 바로 이런 잠재적 결과 분석 틀 하에서 도출된 인과 추론의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최근에는 이런 준실험, 쿼자이 익스페리먼트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에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실제로 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준실험 같은 상황을 이제 잘 찾고 분석함으로써 인과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런 준실험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죠. 이런 준실험은 지난 시간에도 이제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어떤 자연 실험이라든지 혹은 이중차분법을 통한 분석이라든지 혹은 도구 변수를 활용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통칭해서 준실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준실험의 어떤 중요성의 강조와 맞물려서 이런 잠재적 결과 분석 틀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잠재적 결과 분석 틀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데이터와 적절한 실험 설계만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뭐 여기서 적절한 실험 설계라 하면 뭐 무작위 통제 실험이나 준 실험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선택 편향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했고 또 그런 인과관계가 어떤 연결고리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더라도 적절히 무작위 배정이나 혹은 어떤 자연 실험과 같이 어떠한 적절한 실험 설계를 바탕으로 비교 가능한 통제 집단을 구성을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어떠한 처치나 아니면 어떤 정책 시행의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게 잠재적 결과 분석 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러한 장점은 반대로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어, 선택 편향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선택 편향이 어디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잠재적 결과 분석 틀만으로는 알기가 어려워요. 즉 비교 가능한지 여부를 이제 따져볼 때 만약에 어떤 통제 집단이 비교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원인에서 어떤 요인 때문에 비교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그런 선택 편향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분석 틀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그 인과관계를 이런 비교 가능한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인과 효과를 추정할 수 있지만 그런 인과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 틀을 잠재적 결과 분석 틀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이런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잠재적 결과 분석 틀 하나만을 알고 있다면은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어떤 단면적인 모습만을 우리는 보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 더 어떤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특히 대학원생분들이나 연구자로서는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틀과 다양한 무기들을 갖추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잠재적 결과 분석 틀 이외에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분석 틀 중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자 해요. 그 중에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분석 틀은 바로 인과관계에 대한 그래프 모델, 인과 그래프라고 불리는 모델인데
코잘 다이어그램이라고도 불리죠. 즉 쉽게 말해서 인과관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와 메커니즘을 직접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또 선택 편향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지를 직접 그래프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를 그래프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 그래프의 특성을 묘사하는 용어인 그 비순환 방향 그래프, Directed Acyclic Graph라고 더 많이 불리기도 해요. 자, 이러한 그 인과 그래프의 장점은 사실 잠재적 결과 프레임워크의 단점을 보완한다고 볼 수 있는데 선택 편향이 왜 발생을 하고 또 인과관계가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 발생을 하는지를 명시적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그리고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과관계와 어떤 인과관 추론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단점도 어떻게 보면은 잠재적 결과 분석 틀과 반대인데 이러한 어떤 선택 편향의 원인이나 인과관계의 어떤 연결고리를 그래프로서 그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검증할 수 없는 가정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정을 정확하게 해야만이 인과관계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정확한 인과관계 추정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데이터 외에 어떤 검증된 이론과 사전 지식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죠. 즉 우리가 이런 건 이제 도메인 날리지라고 흔히 부르죠. 해당 분야에 대한 어떤 지식을 의미를 하죠.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잠재적 결과 분석 틀과 인과 그래프는 서로 장점과 단점이 상반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잠재적 결과 분석 틀에서는 그런 비교 가능한 대상을 이렇게 무작위 배정이라든지 준실험을 통해서 잘 구성한 후에 어떤 이런 실험 설계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접근이고 반대로 인과 그래프는 그런 어떤 실험 설계뿐 아니라 어떤 사전 지식, 어떤 그 분야에 대한 해당 지식과 이론, 도메인 날리지를 기반으로 인과관계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추정하고자 하는 접근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서로 상반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두 가지의 대표적인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프레임워크가 서로 어떤 대체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어떤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어떤 상호 보완적인 어떤 관점으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잠재적 결과 분석 틀이 아닌 인과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 그 인과 그래프 관점에서 인과 관계를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해요. 자, 그러면은 먼저 본격적으로 인과그래프에 대해서 논의하기에 앞서서 왜 인과관계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어떤 적절한 어떤 실험 설계를 통해서 인과 효과를 추정하는 거면 충분하지 그 인과관계가 왜 일어나고 또 선택 편향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이해가 왜 필요할까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여성 호르몬 처방은 자궁암을 유발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죠. 아마 이런 얘기는 아마 여성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제 유명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 영상을 하나 캡처를 해온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보고 궁금해하니까 이런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서 인기가 많이 있는 거겠죠. 실제로 특히 미국에서 1970년대에 호르몬 치료가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여성 호르몬 처방을 이제 받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어떤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여성 호르몬을 처방받은 여성들의 자궁암 발병률이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사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왜냐하면 이 자궁암이라는 거는 우리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이고 위협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성 호르몬 처방이 원인이 되어서 자궁암의 결과로서 이게 인과 효과가 나타난다면은 우리는 여성 호르몬 처방을 병원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면서 많은 연구자들 간에 어떤 논쟁이 있었고 토론이 활발했다라고 해요. 이 당시에.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연구자들은 기존의 연구를 비판을 하면서 여성 호르몬 처방과 자궁암 간의 어떤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일대학교의 연구진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사실은 여성 호르몬 처방이 자궁암 발병에 어떤 인과적인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실제로는 여성 호르몬을 처방을 받으면은 자궁 출혈이 증가를 하고, 자궁 출혈이 증가를 하면은 당연히 여성분들은 이제 자궁 검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자궁 검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잠재되어 있던, 모르고 있던 그런 자궁암이 발견이 될 확률이 높고 진단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저 상관관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상관관계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일대학교의 연구진들은 어떤 대안적인 분석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자궁 출혈을 경험한 환자들만 대상으로 추려서 그런 관계를 분석한다면은 그러한 가능성, 즉 상관관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즉 자궁 출혈을 경험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여성 호르몬 처방과 자궁암 발병률 간의 관계를 분석을 했을 때 어, 그럴 때도 어떤 유의한 결과가 있다면은 그것을 인과관계로 보는 게 맞지만 자궁 출혈을 경험한 환자들만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그런 관계가 없다면은 우리는 앞서 설명한 그런 논리로 인해서 발생한 상관관계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자, 하지만 이러한 어떤 예일대학교 연구진들의 어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연구자들도 많았다라고 해요. 이 당시에.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하버드와 이제 보스턴 대학교의 이제 연구진들인데, 비록 이 연구진들도 여성 호르몬 처방과 자궁암 간의 인과적인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일대학교 연구진들이 제시한 그런 대안적인 분석 방법을 가지고는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힐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궁 출혈을 경험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아무리 분석을 하더라도 여성 호르몬 처방과 자궁암 발병률 간의 어떤 인과적인 효과를 제대로 밝힐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고안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죠. 자, 그러면은 이 왼쪽과 오른쪽의 이런 상충된 어떤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이 더 인과 효과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방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혹자는 어떤 무작위 통제 실험을 떠올릴지도 몰라요. 무작위 통제 실험을 통해서 뭐 주사위를 던져서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어떤 환자들에게는 여성 호르몬을 처방을 하고 또 다른 환자에게는 어떤 여성 호르몬을 처방하지 않고 한 다음에 뭐 6개월, 1년이든 그 후에 자궁암 발병률을 이제 비교를 함으로써 어떤 여성 호르몬 처방의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실 자궁암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자궁암 발병 가능성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한다라는 게 도의적으로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건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학적인 실험은 굉장히 까다로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만 시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환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실험은 당연히 허용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무작위 통제 실험을 수행할 수 없고 어떤 대안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과 효과에 가깝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어떠한 대안적인 방법이 더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인과관계가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 발생을 하고 또 그런 인과 추론을 어렵게 만드는 선택 편향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즉 어떤 실험이 아닌 어떤 대안적인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옳은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과관계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일단 이런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 조금 더 이제 인과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그 뒤에 이제 어떤 이런 여성 호르몬 처방과 자궁암 발병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이해를 통해서 이 상충되는 의견 중에서 어떤 접근이 더 적절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과그래프가 뭔지에 대해 살펴보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그래프의 속성을 표현하는 비순환 방향 그래프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Directed Acyclic Graph라고 부르죠. 하나씩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쉬워요. Directed라는 거는 이제 어떤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살표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그래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은 어떤
아동들의 어떤 TV 시청 시간과 비만 간의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네 가지의 비순환 방향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를 보면은 이 스크린 타임, 즉 TV 시청 시간이 원인이 되어서 그 비만이 결과로 나타난다는 걸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혹자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할지도 모르죠. 사실은 이런 TV 시청 시간이 직접 비만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TV 시청 시간이 증가할수록 뭐 운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의 어떤 신체적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TV 시청을 하면은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줄어든 신체 활동이 바로 비만의 원인이 되어서 비만이 결과로서 나타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연구자는 또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 강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모의 교육 수준이 어떤 아이들의 TV 시청 시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아이들의 비만 정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렇게 비순환 방향 그래프를 화살표를 통해서 확장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연구자는 어떤 아이들의 어떤 자해 행위, 즉 어떤 자살 시도라든지 이런 셀프함, 자해 행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TV 시청 시간이 원인이 되어서 그것의 결과로서 어떤 자해 행위가 증가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이런 비만이 높을수록 이런 셀프함, 자해 행위가 증가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또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비순환 방향 그래프를 확장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 디렉티드의 어떤 의미이고, 즉 화살표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그래프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에이시클릭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순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비순환. 즉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순환고리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 부모의 교육 수준이 지금 화살표를 통해서 이렇게 스크린 타임, 아이들의 TV 시청 시간까지 갔죠. 그 다음에 TV 시청 시간이 이렇게 신체 활동까지 갔는데, 이게 다시 돌아와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런 순환고리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비순환이라는 의미고, 이런 순환이 없는 그래프를 에이시클릭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되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되돌아오는 그런 순환고리가 없이 그리자라고 하는 접근이고,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 어떤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도입된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정의에 따라서 Directed Acyclic Graph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는 그거 약자인 DAG라고 부르고, 발음할 때는 그냥 DAG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사실 인과그래프는 굉장히 간단하죠. 방향을 통해서 어떤 인과적인 효과를 그래프로 표현하고자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런 장점, 그 인과그래프의 장점과 단점을 다 엿볼 수가 있는데, 일단 장점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그 인과관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생하는지를 이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하지만 단점은 지금 제가 어떤 예시로서 네 가지의 어떤 서로 다른 비순환 방향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어떤 아이들의 TV 시청 시간과 비만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비순환 방향 그래프에 있어서 어떤 인과 그래프가 더 적절한 인과 그래프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인과 그래프의 하나의 단점인데, 우리는 사실 데이터만 가지고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인과 그래프가 더 적절한 그래프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과 그래프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인과 그래프가 적절한지는 이런 해당 분야, 지금 여기는 어떤 소아학이겠죠. 소아 비만과 어떤 소아 아이들의 어떤 TV 시청 시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소아학의 어떤 사전 지식이나 어떤 이론 등을 통해서 이 인과 그래프를 표현을 하는 수밖에 없고, 또 해당 연구의 어떤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것을 이제 조정하는 어떤 연구자의 판단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쉬운 예를 들면은, 자, 부모의 교육 수준이라는 변수를 생각을 했을 때 부모의 교육 수준이 왜 아이들의 TV 시청 시간에는 영향을 미치고 비만에는 영향을 미치는데 아이들의 신체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까라고 의문을 던져볼 수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데이터로 판단할 방법은 없어요. 그 사전 연구와 사전 어떤 이론 등을 검토를 함으로써 부모의 교육 수준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아이들의 어떤 운동이라든지 어떤 신체적인 활동에 인과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맞는 것이실 테고, 만약에 직접적인 인과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그래프를 이런 방향 화살표를 포함을 시키지 않아야 맞는 거겠죠. 그쵸? 하지만 여기서 이제 다시 강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이 해당 분야에 대한 사전 지식과 이론이 이런 그래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과 그래프를 활용하기 좀 까다롭게 만드는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인과 그래프를 제대로 그려야만이 그 인과 그래프 하에서 인과관계를 제대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인과 그래프가 정확하지 않다면은 그를 통해서 추정한 인과관계, 인과 효과를 우리는 잘못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과 그래프를 그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접근을 인과 그래프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인과 그래프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은, 이 인과 그래프는 어떤 이런 그래프에서의 정보의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어떤 변수와 어떤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형성될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분석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방향에 대한 정보의 흐름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화살표를 따라서 정보가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몇 가지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어, 일단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은 이 부모의 교육 수준이라는 이 변수가 있죠. 그럼 이 변수에 대한 이 정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 정보가 이 방향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서 이 스크린 타임, 아이들의 TV 시청 시간이라는 이 변수에 이렇게 정보가 흘러가서 여기에도 담겨 있게 되고, 동시에 또 이러한 정보는 또 이렇게도 흘러가서 이 비만이라는 변수에도 그 정보가 또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의 TV 시청 시간 변수와 비만 아이들의 어떤 비만 정도의 를 포함한 표현하는 변수 간에는 그 부모의 교육 수준의 정보가 공통으로 이렇게 흘러와서 공통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어렵지 않죠. 동시에 또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동시에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TV 시청 시간은 또 신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은 비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중간 다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직접적인 어떤 인과적인 효과도 존재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그래프가 맞다면은 우리는 어떤 TV 시청 시간과 비만 간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인과적인 효과, 즉 지우고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색깔을 달리해서. 자, 이 그래프를 본다면은 이 부모의 교육 수준에서의 정보가 이렇게 흘러가서 생기는 그런 공통의 정보를 담고 있어서 생기는 상관관계도 포함이 되고, 동시에 이런 TV 시청 시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이런 비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인과적인 효과가 동시에 존재를 하게 되죠. 즉 우리가 만약에 이 첫 번째 인과 그래프가 맞다면은 TV 시청 시간과 비만 간의 관계를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섞여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런 인과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어떤 인과 그래프가 정확한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고 우리는 사전 지식과 이론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러한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즉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를 화살표를 지웠고 또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를 지워봤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왼쪽을 먼저 살펴보면은 왼쪽은 지금 이 부모에서의 이 정보, 이 부모의 교육 수준에서의 이 정보가 이 아이들의 TV 시청 시간이라는 변수에 흘러가지 않죠. 왜냐하면 그 화살표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신에 이 비만 정도에는 이렇게 흘러가죠. 하지만 여전히 이 스크린 타임, TV 시청 시간에는 그런 정보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관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유하고 있는 정보가 없죠. 하지만 이런 스크린 타임, 아이들의 TV 시청 시간은 이런 신체 활동을 통해서 비만의 인과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왼쪽 그래프가 맞다면은 그 TV 시청 시간과 비만 간의 관계를 우리는 인과 효과로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오른쪽 그래프가 맞다면은 한번 오른쪽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이 부모의 교육 수준의 이 정보는 여기서는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아이들의 TV 시청 시간 변수에도 흘러가고 또 아이들의 비만 정도에도 흘러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통의 정보에 의해서 이런 상관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제가 임의로 이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화살표를 지웠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직접적으로 성립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에 오른쪽 인과그래프가 맞다면 우리는 TV 시청 시간과 비만 간의 관계를 상관관계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에 대해서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선택 편향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석을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쉽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제가 첫 번째로 강조드렸던 장점, 선택 편향의 원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또다시 인과그래프의 단점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가상의 인과그래프 중에서 어떤 인과그래프가 맞는 건지 우리는 정확하게 데이터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만약에 왜냐하면 이게 판단하는 게 인과그래프가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어떤 게 더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어떤 인과그래프를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뭐 회귀 분석이라든지 다른 통계적 추정을 통해서 분석한 그런 TV 시청 시간과 비만 간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야 하는 건지 그저 상관관계만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혹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섞여 있는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과그래프를 가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또다시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선택 편향을 분석하는 것을 조금 용이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표적인 인과 구조를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원인과 결과인데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 방향 화살표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의 간단한 어떤 가상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어떤 음주가 원인이 되어서 만약에 폐암 발병의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린 단순하게 이렇게 화살표로서 그냥 연결을 시키면 돼요. 그것을 우리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고 우리가 인과 그래프를 통해서 보이고자 하는 그런 목표,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또 누군가는 음주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중간 다리가 있어서 음주를 많이 하면은 흡연을 할 확률이 높고 그런 흡연이 원인이 되어서 폐암 발병의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이런 흡연이라는 어떤 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미디에이터, 중재 요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이젠 우리는 어떤 흡연이 사실은 어떤 중간 다리, 중재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음주와 폐암 발병의 공통의 원인이라고도 이해를 해볼 수 있죠. 이거는 가상의 어떤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정확하게 제가 뭐 의학 쪽에 어떤 배경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어떤 가상의 이런 어떤 가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드리는 거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흡연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통의 원인이라고 우리는 가정해 볼 수도 있어요. 즉 흡연을 하면은 음주를 많이 하게 될 확률이 높고 즉 흡연을 하면은 폐암 발병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흡연이라는 공통의 원인을 우리는 컨파운더, 교란 요인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공통의 결과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래 예시를 보면은 음주가 원인이 되어서 그거의 결과로서 피로감이 이렇게 나타나고 또 폐암 발병이 원인이 되어서 동시에 폐암 발병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육체 피로와 피로감이 결과로서 나타나는 이런 공통의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공통의 원인과 공통의 결과는 이 화살표 방향이 반대라는 걸 통해서 서로 반대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공통의 결과를 콜라이더, 충돌 요인이라고 해요. 콜라이드는 이제 충돌하다라는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화살표가 이렇게 공통의 결과에서 충돌한다라고 해서 콜라이더라고 부르고 충돌 요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인과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특히 이 교란 요인과 충돌 요인을 분석하고 이것을 이제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교란 요인과 충돌 요인은 선택 편향에 있어서 정반대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석하고 또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교란 요인과 충돌 요인이 선택 편향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바로 다음 장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인과그래프 관점에서의 선택 편향을 이해하는 걸로써 우리는 이제 백도어 패스를 분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백도어 패스는 쉽게 말해서 어떤 내가 관심이 있는 그런 인과적인 효과 이외의 어떤 제3의 경로, 즉 뒷문으로 통해서 오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상관관계가 형성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백도어 패스가 존재하고 혹은 그러니까 백도어 패스가 오픈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내 원인이 있으면은 그 결과만을 이렇게 딱 이런 결과만 있어야지 제가 이 원인과 결과의 어떤 관계를 분석했을 때 그것을 이제 인과관계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상관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그런 관계는 이런 상관관계 플러스 인과관계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한 그런 추정치가 정확한 인과관계가 아니고 그 선택 편향이 섞여 있는 부정확한 추정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그래프 관점에서의 선택 편향은 이런 백도어 패스, 제3의 경로를 분석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지우고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하나 관계를 인과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제3의 경로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공통의 원인에 의한 교란 요인, 즉 컨파운더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컨파운더는 그 효과를 통제하지 않으면은 상관관계가 성립이 돼요. 앞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효과를 통제한다라는 의미, 뭐 효과의 영향을 고정한다, 혹은 그런 경로를 차단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효과를 통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바로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효과를 통제를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변수의 영향을 딱 고정을 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효과를 딱 통제를 하고 그 변수를 통해서 가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이 비순환 방향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네모 박스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비순환 방향 그래프에서 이런 네모 박스가 쳐져 있으면은 그 변수의 효과는 고정이 딱 돼 있고 그 영향이 통제가 돼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가는 경로가 차단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공통의 원인에 의한 교란 요인은 통제를 하지 않으면 상관관계가 성립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정보의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런 흡연이라는 변수에 있는 이런 정보가 있을 때 그런 정보가 이렇게 흘러가서 음주라는 변수에도 담기고 또 이렇게 흘러가서 폐암 발병이라는 변수에도 담기기 때문에 이런 공통의 원인에 의한 이런 공통의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이런 상관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이런 음주와 폐암 발병 간의 어떤 직접적인 인과 효과가 아니고 흡연이라는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형성되는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백도어 패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랬을 때는 우리가 이런 음주와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관관계로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착시 효과가 분석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어떤 공통의 원인에 의한 교란 요인은 이렇게 딱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딱 통제를 하고 나면은 그 효과가 어디 가지 않고 딱 고정이 된 거예요. 영향이 딱 어떤 이 변수 값이 고정이 되고 그 영향이 이제 딱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딱 여기에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주와 폐암 발병 간의 어떤 제3의 경로가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다시 요약을 하자면 이런 공통의 원인은 효과를 고정하고 그 영향을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런 상관관계를 없앨 수 있다. 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반대로 공통의 결과에 의한 교란 요인은 죄송합니다. 공통의 결과에 의한 건 우리 충돌 요인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그런 충돌 요인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거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여기서 이걸 지우고 다시 조금 먼저 간략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린 다음에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아래에 이런 충돌 요인을 봤을 때 이것도 정보의 흐름을 한번 분석함으로써 상관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될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음주라는 변수에 있는 이러한 정보는 이렇게 흘러가서 피로감에 담기겠죠. 동시에 이런 폐암 발병에서의 이거는 제가 다른 색으로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에서의 이런 정보는 흘러가서 이 피로감이라는 변수에 담기게 될 거고,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색으로 폐암 발병 변수의 이 정보는 흘러가서 이 피로감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담기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음주라는 이 정보는 이 폐암 발병이라는 결과에 흘러가는 지금 경로가 있나요? 이 상태에서? 반대로 폐암 발병이라는 그 변수의 정보가 그 원인인 음주라는 변수에 흘러가는 그런 경로가 현재 존재하나요? 그렇지 않죠. 두 정보 모두 여기 이 공통의 결과라는 변수에 딱 충돌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충돌 요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거기서 그냥 충돌돼서 거기에 고여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음주와 폐암 발병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충돌 요인, 그러니까 공통의 원인에 의한 교란 요인과는 정반대의 결과죠. 교란 요인에서는 이 흡연의 어떤 이 공통의 원인에 의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관관계가 생기지만, 충돌 요인은 그냥 상관관계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공통의 결과에 의한 충돌 요인을 다루는 방법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게 인과그래프의 접근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 위에서의 이 교란 요인에서는 이 공통의 원인이 이런 백도어 패스를 여는 어떤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네모 박스로 쳐서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통제하는지는 바로 뒷장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어쨌든 그 효과를 고정하고 그 영향이 있지 않도록 그냥 통제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 공통의 결과에 의한 충돌 요인은, 만약에 그 피로감을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키고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없던 상관관계가 생겨요. 갑자기 없던 그런 제3의 경로가 오픈이 되죠. 즉 선택 편향이 원래는 없었는데 그 공통의 결과를 통제하고 영향을 고정하고 놨더니 갑자기 선택 편향이 생겨서 인과 추론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인과그래프에 대해서 접해보지 않으셨다면은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좀 한 가지 좀 쉬운 예를 통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할게요. 자, 스위치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스위치 1, 스위치 2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스위치 1, 스위치 2. 그래서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하는 거예요. 사실 두 개의 스위치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건 서로 완전히 상관이 없죠. 독립이죠. 스위치를 1번을 그냥 켜고 끌 수 있고, 스위치 두 번째 스위치도 그냥 켜고 끌 수 있죠. 이 서로는 서로 독립이고 이 서로 간의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죠. 그쵸? 그런데 이 스위치 두 개가 어떤 같은 전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전구라고 하죠. 그림을 제가 좀 너무 못 그리는데 전구라고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스위치 두 개는 서로 독립적으로 그냥 작동을 하는 건데 이 같은 전구에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 1을 키면은 또 똑같은 전구가 켜지고, 또 스위치 2로 또 똑같은 전구를 끌 수 있고, 즉 어떤 온 앤 오프를 결정을 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이런 전구는 이제 공통의 결과인 충돌 요인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충돌 요인을 고정하고 그 효과를 통제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충돌 요인, 공통의 결과 값이 똑같도록 고정을 한다라는 의미죠. 그 값이 만약에 똑같으면, 변하지 않으면은 그것의 영향이 아예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그 값이 완전히 그냥 모든 데이터에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효과를 통제하고 값을 고정한다는 의미는 이런 전구 중에서 값이 같은 애들만으로 그냥 같은 데이터만 추려서 분석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좀 더 자세하게는 바로 뒷장에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만약에 전구가 켜진 전구도 있고 꺼진 전구도 있는데 그 중에서 켜진 전구만을 딱 추려서 분석을 하면은 이때는 모든 전구들이 이제 다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공통의 결과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겠죠. 왜냐하면 모든 값이 다 고정이 돼 있고 똑같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한번 보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켜진 전구만을 딱 이렇게 데이터를 추리고 나니까 갑자기 무슨 결과가 나타났냐면은 첫 번째 스위치도 보니까 이것도 온이네. 두 번째 스위치도 보니까 이것도 온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전구도 보니까 스위치가 다 켜져 있고 다른 전구도 보니까 스위치가 다 켜져 있고 또 다른 전구도 보니까 스위치가 다 켜져 있고 즉 전구가 켜져 있는 이 결과가 똑같이 고정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를 야기하는 그런 원인들로 이 공통의 이 스위치 1과 스위치 2도 그런 공통의 결과를 내기 위한 그런 원인들로 고정이 되고 그래서 갑자기 없던 그런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스위치 전구가 켜져 있는 애들만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스위치 1도 켜져 있고 스위치 2도 켜져 있고 해서 이 둘 간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갑자기 없던 상관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원래는 관계가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켜진 스위치만 이제 나오고 서로 두 스위치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꺼지면은 이 전구가 꺼져 있을 테고 이 공통의 결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스위치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공통의 결과를 통제를 하면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로 고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없던 그런 관계가 갑자기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런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용 반작용으로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이걸 좀 지우고 아래에 다시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자, 이 공통의 결과에 의한 충돌 요인은 다시 요약을 하면은 가만히 놔두면은 상관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고 선택 편향이 없는데 반대로 효과를 통제하고 그 영향을 고정하면은 상관관계가 없던 상관관계가 갑자기 생기고 선택 편향이 갑자기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좀 쉬울 거라 생각하는데 작용 반작용 법칙, 즉 공을 벽에 던졌을 때 공이 벽을 맞고 튕겨 나오죠. 우리는 이게 이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걸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었죠. 물론 실제로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그 정보의 흐름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음주라는 이 변수 있죠. 이 음주라는 변수가 원래는 여기에 담겨있는 정보가 이렇게 흘러가서 이 피로감에 담기는데 원래는 그냥 거기에 그냥 딱 흡수되고 말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통제를 하고 고정을 하고 딱 그 경로를 차단하는 벽을 세우면은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벽에 맞고 튕겨나오죠. 벽을 딱 세우고 나면은 이 피로감의 정보랑 같이 섞여서 이렇게 다시 튕겨나와요. 즉 피로감에 있는 정보가 다시 튕겨나와서 음주라는 정보에 담기게 되죠. 그리고 또 동시에 이 폐암 발병이라는 이 정보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렇게 흘러갔다가 이 딱 벽이 쳐져 있으니까 통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 피로감이라는 이 정보와 같이 튕겨나와서 이렇게 다시 여기에 담기는 거예요. 이렇게. 좀 너무 지저분하지만 뭐 설명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그 정보들이 그런 공통의 결과에 그냥 딱 이렇게 가고 마는 건데 딱 그걸 값을 통제하고 딱 벽을 딱 경로를 차단하는 벽을 세우니까 그게 이제 그 공통의 결과의 정보와 섞여서 같이 튕겨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없던 정보가 원래는 튕겨 나오지 않았을 그런 공통의 정보가 갑자기 생겨서 이 둘의 어떤 상관관계가 갑자기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그런 정보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뭐 정보가 뭐 직접 뭐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뭐 튕겨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공통의 원인에 의한 교란 요인은 효과를 통제하지 않으면 상관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효과를 통제하고 고정해야 돼요. 그리고 블락해야 돼요. 즉 경로를 차단해야 돼요. 자, 근데 반대로
공통의 결과에 의한 충돌 요인은 반대로 효과를 통제하면은 상관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통제하면 안 되고 고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가만히 놔둬라 라는 게 답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조금 이것을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TV 시청 시간과 비만 간의 관계를 표현한 인과 그래프인데,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일단 이 세 번째 이 그래프를 한번 봐보죠.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는 이런 부모의 교육 수준이 공통의 원인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의 소득 수준, 죄송합니다. 부모의 교육 수준이 공통의 원인이어서 그 공통의 원인의 어떤 정보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떤 제3의 경로가 생기고 어떤 TV 시청 시간과 비만 간의 어떤 상관관계가 생긴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어떤 부모의 소득 수준에 의한 어떤 상관관계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효과를 막아야 돼요. 이렇게. 이런 효과를 막아야만 우리는 이러한 어떤 통제하고 막아야만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경로를 차단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TV 시청 시간이 신체 활동을 통해서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인과 효과를 제대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인과 그래프의 어떤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아래 그래프를 보면은 이거를 일단 통제했다고 보죠. 자, 통제했다고 보면은 일단 이렇게 인과 효과는 있는데 이 아래를 보면은 얘는 셀프함, 즉 자해 행동은 이 TV 시청 시간과 비만의 어떤 공통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즉 콜라이더, 충돌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충돌 요인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충돌 요인은 그냥 통제하지 않고 고정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과관계를 제대로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연구자가 이 자해 행동을 충돌 요인이 아닌 교란 요인이라고 착각을 해서 이걸 만약에 이렇게 통제해 버린다면, 이걸 만약에 고정해 버린다면 갑자기 이런 TV 시청 시간의 정보가 이렇게 흘러갔다가 그 자해 행동의 정보와 섞여서 이렇게 다시 튕겨 나오고, 이 비만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갔다가 이 자해 행동의 정보와 섞여서 다시 이렇게 튕겨 나오기 때문에 이 자해 행동이라는 정보가 이 TV 시청 시간과 비만 간에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런 제3의 경로가 없고 선택 편향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걸 통제하고 고정을 하고 나니까 이런 공통의 정보가 이 원인과 결과에 담겨서 이런 제3의 경로가 오픈이 되고 백도어 패스가 오픈이 되고 선택 편향이 생겨서 인과 추론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어떤 충돌 요인과 교란 요인을 차분하게 하나씩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이 백도어 패스, 제3의 경로를 하나씩 분석할 수 있고 선택 편향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과 그래프가 그래서 중요하게 많이 쓰이고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선택 편향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사실 잠재적 결과 분석 틀 하에서는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과 그래프가 굉장히 어떤 잠재적 결과 분석 틀을 보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계속 어떤 변수를 뭐 통제하고 영향을 고정을 하고 그 경로를 차단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로를 차단하는, 백도어 패스를 차단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제가 그런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고 고정하고 경로를 차단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회귀 분석이 좀 익숙하신 분들이라면은 통제한다라는 그런 얘기에서 통제 변수를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올바른 추론을 하신 거예요. 이런 제3의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통제 변수의 활용이에요. 즉, 회귀 분석에서 통제 변수를 포함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걸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은 제가 부모의 어떤 교육 수준이라는 공통의 원인을 이렇게 통제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통제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부모의 교육 수준이라는 변수를 통제 변수로 포함한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서도 이렇게 부모의 교육 수준을 통제했는데 만약에 여기서는 이 부모의 교육 수준만 통제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실수로 이 아이들의 자해 행동 여부의 변수까지도 만약에 통제 변수를 포함을 해서 이 효과를 고정을 하고 통제를 했다면은 그때는 이젠 백도어 패스가 오픈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통제 변수를 포함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제 변수라고 이해를 하고 나니까 사실 인과 그래프라는 것이 그렇게 활용하는 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제 변수의 장점은 사실 가장 쉽죠. 회귀 분석하에서는 가장 쉽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하지만 통제 변수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통제 변수로 딱 포함한 그 요인만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통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통제 변수를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이 정도의 통제 변수만 가지고 충분히 인과 추론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전적으로 인과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의한 그런 인과 그래프 하에서 뭐 4개 혹은 뭐 10개 이렇게 통제 변수만을 통제를 하면은 그런 모든 백도어 패스가 다 차단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러한 통제 변수만 가지고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인과 그래프의 관점이죠.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인과 그래프가 사실은 적절하지 않고 더 많은 통제 변수가 필요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통제 변수만 가지고 인과 추론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통제 변수만 가지고 인과 추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바로 여러분들이 인과 그래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전적으로 달려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통제 변수를 얘기를 하면은 어드밴스드 버전을 그 전에 들으신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을 떠올리실지도 몰라요. 바로 제가 통제 변수와 매우 유사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선택 편향을 없애고자 하는 접근으로서 제가 어드밴스드 버전에서 설명을 드렸던 방법이 바로 매칭 방법이에요. 그래서 매칭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전 강의에서 어드밴스드 파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매칭은 쉽게 말해서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해당 변수의 분포가 같도록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대상을 매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예를 들면은 이 부모의 교육 수준이라는 거를 우리가 만약에 매칭을 한다 그러면은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거기서 다양한 부모의 교육 수준들이 다양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겠죠. 샘플이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부모의 교육 수준이 같은 실험 집단의 샘플과 통제 집단의 샘플을 서로 매칭하고 해서 매칭된 샘플들만 추려서 분석을 하면은 이 평균적으로 실험 집단에서의 평균적인 부모의 교육 수준과 통제 집단에서의 평균적인 부모의 교육 수준은 서로 동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는 고정이 되고 통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영향을 이제 우리는 배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매칭도 사실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통제 집단의 역할과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매칭은 사실 통제 변수의 역할과 거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들도 많아요. 하지만 매칭은 사실 통제 변수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택 편향을 없애고자 하는 방법인데, 이 통제 변수는 통제 변수에 포함된 요인만 딱 통제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매칭은 통제 변수로서 매칭을 한 그런 변수들을 통제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매칭을 시킨 그런 통제 변수와 유사한 그런 다른 변수들도 유사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통제 변수가 유사한 이런 샘플들만을 뽑고 그런 제한된 샘플 하에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제한된 샘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어떤 내가 균일하게 맞춘 그런 통제 변수와 유사한 그런 특성들까지도 유사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칭은 통제 변수와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선택 편향을 없애고 이 제3의 경로를 차단하고자 하는 방법인데,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가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정확하게, 왜냐하면 관찰되지 않은 요인들에 대한 가정이기 때문에 우린 정확하게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칭이라고 해서 그렇게 완벽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특정 변수가 유사하도록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매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요인에 있어서도 변수가 매칭이 되고 균형이 맞춰질 거라는 보장은 없고 그것을 검증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매칭도 여전히 불완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매칭은 또 다른 이제 단점이 있는데 샘플 숫자가 작아져서 어떤 통계적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효율성의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외적 타당성에 더 취약해진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이런 매칭보다는 차라리 통제 변수를 활용하는 게 더 나은 통계적 추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칭은 사실 여전히 굉장히 많이 쓰이고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인정을 해요. 특히 이중차분법과 이제 결합이 됐을 때 매칭이 굉장히 유용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에서의 그 파트를 좀 참고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반복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를 드리진 않을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마지막 방법은 아마 좀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과그래프 관점에서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실 세 번째 방법은 잘 많이 쓰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세 번째 방법은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바로 역확률 가중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Inverse Probability Weighting이라고 해서 IPW라고 흔히 약자로 부르죠. 즉 어떤 제3의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기반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될 확률을 역으로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인과 효과를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 이게 이 앞에 두 개, 통제 변수와 이 매칭과는 접근을 달리하는데 이 통제 변수와 이 매칭은 어떤 변수의 값을 고정하고 그 영향을 딱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블락해버리는 거예요. 그 영향을 딱 그냥 고정을 시키는 건데 이 역확률 가중의 방법은 그렇게 고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경로는 그대로 열려 있어요. 그대로 열려 있고 딱 그렇게 어떤 효과를 고정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고 열려 있되 어떤 인과 효과를 일단 그냥 추정을 하고 사후적으로 어떠한 이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될 확률의 역확률을 아까 역확률을 이렇게 가중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추정된 인과 효과를 조정하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접근이죠. 앞에는 그냥 분석하기 전에 그냥 먼저 그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런 변수를 통제하고 효과를 고정한다라는 의미고 이 역확률 가중의 방법은 효과를 사전적으로 고정하고 통제한다기보다는 일단 추정을 하고 사후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가중함으로써 사후적으로 그 효과를 조정하고자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어떤 인위적으로 요인을 통제하거나 매칭을 통해서 제한된 샘플을 분석함으로써 제3의 경로를 차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매칭과 통제 변수와 다른 점인데 매칭과 통제 변수는 이런 제3의 경로, 백도어 패스를 차단하고자 하는 방법이고 역확률 가중은 차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영향을 고려해서 사후적으로 조금 효과를 조정해서 인과 효과를 추정하자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할까? 라고 보면은 바로 이 장점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그냥 통제 변수와 매칭만으로 우리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사실 뭐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막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너무 그 수학적인 디테일이나 어떤 너무 구체적인 예시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건데 우리가 뭐 인과그래프를 그리고 하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경우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런 방법이 생각났을 때는 이런 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경우가 뭐냐라고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경로를 완전히 차단할 경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 인과그래프에서 디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방향적으로 디렉티드 세퍼레이티드 됐다라고 해서 방향적으로 분리가 됐다라고 해서 경로가 차단된 경우를 이제 디세퍼레이션, 디세퍼레이티드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서. 어쨌든 경로를 만약에 완전히 차단할 경우에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경로를 차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3의 경로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만 선택 편향을 없애고 인과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역설적으로 그 경로를 차단하면은 인과 효과를 추론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제3의 경로를 차단할 수 없죠. 또 반대로 이 제3의 경로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인과 추론을 하려면 선택 편향을 없애야 되는데, 어떤 연구의 설계에 따라서 그러한 어떤 효과를 통제하고 고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사실 뭐 모든 데이터, 그러니까 모든 연구 상황에 있어서 사실 모든 데이터를 다 만들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그 상황을 통제하고 효과를 고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인과 그래프화에서 어떤 요인을 고정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그래서 경로를 차단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로를 차단하지 않고 효과를 조정하는,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고, 그럴 때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이 바로 이런 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역확률 가중이라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연구를 하다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런 어떤 제3의 경로를 차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inverse probability weighting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하지만 단점은 이게 어느 정도 어떤 수학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또 어떤 매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실제로 효과가 제대로 보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정확하게 검증할 방법이 없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수학적인 어떤 가정에 기반해서 그럴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상에서 검증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인버스 프로버비리티 웨이팅은 G 메소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G 메소드는 이제 generalized method라고 해서 G 메소드라고 불리는데, generalized라고 불리는 이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일반화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G 메소드는 사실 이런 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외에도 이제 두세 가지의 방법이 더 있는데, 그런 것들 통칭해서 이제 G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런 G 메소드에 대해서 이건 사실 어느 정도 좀 수학적인 그런 좀 배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에서 그걸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좀 적절하진 않을 것 같고, 혹시라도 어떤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아래 이 국제 역학 저널에 이제 이런 G 메소드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하는 이런 논문을 제가 소개를 드림으로써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아래 논문을 참고를 하시면 이 inverse probability weighting을 비롯한 그런 G 메소드, generalized method가 왜 유용하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